나는 전화를 붙잡은 채 얼어붙어 있었다. 여기 호텔인 줄 아세요? 며느리 이정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순간 숨이 막히듯 가슴이 턱 내려앉았다.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던 음성이 뚝 끊기자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남았다. 탁, 탁, 탁. 6시를 알리는 바늘이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내일 새벽 6시 반 서울병원 검진이 예약되어 있었다. 시골에서 그 시간에 맞추려면 새벽 3시에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아들 집에서 하룻밤만 재워달라 했을 뿐이다. 큰 부탁도 아니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며느리의 차가운 대답이었다. 호텔인 줄 아냐니 나는 잠시 핸드폰을 내려놓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방금까지도 따뜻하게 안부를 묻던 아이가 왜 저렇게 돌변했을까? 집 안은 고요했다. 주전자에서 보리차가 다 식어가는 소리만 들렸다. 남편 박상길이 떠난 지 벌써 몇 해가 지났다. 그의 사진은 아직도 벽에 걸려 있는데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면 오히려 더 쓸쓸해진다. 살아있었다면 아마 내 손을 꼭 잡고 걱정 마라. 같이 가자.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나 혼자였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눈을 감았을 때쯤 알람 소리가 울렸다. 새벽 3시 반. 터미널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차가운 공기에 손끝이 고바들었고 짐이라곤 작은 천가방 하나뿐인데도 어깨가 짓눌렸다. 터미널 대합실에는 나 같은 사람들 몇 명이 모여 있었다. 모두들 피곤에 쩔은 얼굴로 커피를 들고 있거나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버스가 도착하자 나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덜컹거리는 진동이 발바닥에 그대로 전해졌다. 창가에 앉아 머리를 기댔다. 검은 창밖으로는 어둠이 흘러가고 멀리 산등성이 위에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깜박였다. 다시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호텔인 줄 아냐니 단순한 짜증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 미움보다 경고처럼 들린 말이었다. 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다. 서울 병원 로비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다. 반짝반짝 닦인 바닥에서 신발이 미끄러질 듯했고 전광판에는 번호가 딸깍딸깍 바뀌고 있었다. 내 차례는 한참 멀었다. 의자에 앉아 마을회관에서 나눠준 안내문을 꺼내 들었다. 노년층 근골격계 질환자가 책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며느리의 손목이 떠올랐다. 지난번에 보호대를 하고 와서는 설거지하다가 삐었어요. 하고 웃었지만 손등은 퉁퉁 부어 있었다. 그 모습이 자꾸 마음을 파고들었다. 검진은 다행히 별 문제 없다는 의사의 말로 끝났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았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발바닥이 아려 잠시 큰 마트에 들어섰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쏟아져 나왔다. 피곤한 몸을 끌고 천천히 과일 코너를 지나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며느리였다. 나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손목에 낀 보호대가 눈에 띄었다. 장바구니에는 같은 브랜드의 라면이 여러 개 세일 스티커가 붙은 닭가슴살, 대용량 세제가 들어있었다. 예전처럼 깔끔하게 브랜드 제품을 고르는 모습은 없었다. 계산대에서 삑삑 소리가 나는 동안 그녀는 핸드폰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노무상담 1400비대면이라는 알림이 떠 있었다. 나는 불러 세우지 못했다. 대신 천천히 뒤를 따라갔다.
그녀는 무거운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가 버스에 올랐다. 낯선 동네에서 내린 며느리는 좁고 낡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기둥에는 CCTV 작동 중 새벽 적재 금지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나는 멀찍이 서서 바라보았다. 잠시 뒤 그녀가 손에 든 것은 야간 작업 배지였다. 그리고 접힌 종이 한 장. 그 위에는 노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다. 집에 돌아와 나는 서랍을 열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서류철이 있었다. 낡은 종이에는 퇴직 전 노조 공문과 노무사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나는 공책을 꺼내 적기 시작했다. 왜 오지 말라 했을까?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연필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방안을 채웠다. 사흘 뒤 아들 민수가 집에 찾아왔다. 그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엄마, 며칠만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나는 물을 잠갔다. 왜 그러냐? 그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정은이가 요즘 새벽에 물류센터에서 일해요. 손목이 안 좋은데 산재 신청하려면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런데 외부인 드나들면 꼬투리 잡힌대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다. 그 차가운 말이 단순한 냉정이 아니었음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있다. 앞서가진 않을게. 대신 뒤에서 받쳐줄게.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고맙다고 중얼거렸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공책을 꺼내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손목 보호대 영수증, 야간 배지 번호, 작업 일지 날짜, 경고 표지 유무, CCTV 안내문 문구. 그리고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유를 알았다. 내가 할 일만 하겠다. 잠시 뒤 답이 왔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혹시 택배 상자 라벨 번호를 기억해 두실 수 있을까요? 나는 연필을 쥐며 짧게 답했다. 알겠다. 숫자만. 며칠 후 나는 다시 그 골목으로 갔다. 벽면에는 피지에 08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고, 낡은 박스 옆면에는 흐릿하게 08에 4에 C라는 번호가 찍혀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에 적었다. 그 숫자가 며느리의 상처와 이어져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저릿했다. 나는 공책을 덮지 못했다. 숫자 3개가 머릿속에서 천천히 빙글빙글 돌았다. 08에 4에 C. 내가 모르는 누군가의 약속처럼, 혹은 아주 간단한 비밀번호처럼. 며느리에게 그 숫자를 보냈을 때 휴대폰 화면이 잠깐 어두워졌다가 다시 켜졌다. 맞다고 바로 그 지점에서 넘어졌다고. 그날은 바닥에 미끄럼 경고 표지가 없었다고. 화면 속 글자들이 내 손끝으로 전해질 때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작고 아주 제한적이지만 분명히 있다. 그 사실이 숨을 다시 고르게 만들었다. 영상통화를 연결했을 때 노무사 최동혁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조용했다. 증거는 사물과 시간입니다. 그는 첫 문장을 2번 반복했다. 사람의 얼굴, 이름, 주민번호 같은 건 최대한 비우세요. 남겨야 하는 건 그 일이 실제로 있었고 언제였는지. 공책 맨 앞장에 시간이라는 글자를 크게 써 넣었다. 나이 든 사람에게 시간이란 늘 흘러가 버리기 쉬운 물이라 그걸 붙잡아 두는 일에 서툴다. 그래도 나는 표를 그려보기로 했다. 날짜, 장소, 표지 유무, 배지 발급, 일자,
교대 시간. 그리고 맨 끝 칸에는 짧게 내가 본 거지라고 적었다. 내 눈으로 확인한 것과 추측을 섞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다. 그리고 오지 마세요라고 말하라고 시킨 사람이 누군지 혹시라도 알게 되면 기록해 두세요. 단, 대립을 만들지 마시고요. 우리는 감정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화면의 작은 네모가 흔들렸다. 통화를 끈 차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조용함을 밀어내는 건 늘 작은 소리들이었다. 연필심이 종이를 긁는 소리,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 오래된 시계의 탁탁거림. 남편 상길이 생전에 들려주던 숨소리가 문득 귓가를 스쳤다. 은자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나는 그 말을 마음속에서 꺼내어 공책 옆에 잠깐 올려두었다. 일요일 오후 작은 카페 구석에 앉았을 때 나는 처음으로 며느리와 제대로 눈을 맞췄다. 이정은의 손목에는 여전히 보호대가 감겨 있었다. 흰 천 위로 올라온 작은 보풀들이 손끝에 걸렸다. 아들 민수는 물컵을 양손으로 감싼 채 말수가 적었다. 내 쪽에서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했는지 나 자신만이 알았다. 그날 네 말이 너무 아팠다. 그런데 네가 지키고 있던 게 무엇인지 이제는 알겠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고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다. 어머님, 산재 얘기를 꺼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별것도 아닌데 호들갑 떨어서 돈 타내려 한다고요. 그래서 기록이 필요했어요. 사실만 남는 기록. 민수가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다. 엄마가 숫자를 보냈어. 08에 4에 C. 나는 작은 웃음을 지었다. 숫자는 원래 차갑지만 그 순간만큼은 따뜻했다. 우리 셋이 같은 것을 향해 서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프린터를 쓰는 대신 마을회관으로 갔다. 담당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USB에 담긴 파일을 열었다. 프린터가 윙하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종이가 배를 채우듯 한 장씩 밀려 나왔다. 피킹존 08 레인 4섹터 C. 경고 표지 부재. 야간 교대. 우측 손목 염좌. 글자들은 담담했다. 누군가의 주관을 최소로 덜어내고 남겨야 할 사실만을 가지런히 놓아두려는 태도였다. 첫 장 아래에 연필로 작은 글씨를 더했다. 기록의 시작 18시. 기록의 끝 14시 10분. 봉투를 닫으며 눌러 붙일 때 나는 아주 미세한 접착음에 귀를 기울였다. 붙는 소리. 흩어졌던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소리. 마당에 스며드는 저녁 공기와 합쳐져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다. 기다림은 길었다. 행정의 속도는 늘 사람의 마음보다 느리다. 그 사이 나는 내 일상으로 돌아왔다. 아침엔 천천히 걷고 돌아와 국을 데웠다. 낮에는 햇볕이 들어오는 자리에서 이불을 널고 오래 미뤄둔 서랍 정리를 조금씩 했다. 저녁에는 사진첩을 꺼내 오래된 사진들을 한 장씩 뒤집었다. 장길의 젊은 날, 내 옆에서 아이를 안고 웃던 얼굴, 민수가 첫걸음을 떼던 날의 어설픈 손짓. 어느 겨울 아침 유난히 하얗던 마당. 사진마다 소리들이 달라붙어 있었다. 종이의 마찰음, 웃음이 터지기 직전의 숨, 셔터가 닫히던 순간의 똑소리. 그 소리들을 꺼내 듣는 것만으로도 기다림이 버틸만해졌다. 가끔 민수가 늦은 밤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오늘 면담에서 소장이 외부에서 부추기는 것 같다고 했대.
그의 목소리는 애써 담담하려 했었지만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다. 속이 끓는 소리를 나는 알아본다. 외부가 누군데? 나도 담담하게 물었다. 모르지. 그냥 던지는 소리겠지. 나는 짧게 웃었다. 그럼 우리도 그냥 하자. 절차. 통화를 끊고도 한동안 창밖을 보았다. 골목 끝 가로등이 빛을 퍼올리고 비둘기 2마리가 지붕을 건너뛰며 짧은 울음을 남겼다. 감정의 파도는 높지만 우리가 밟아야 할 돌다리는 분명하다. 하던 대로 해야 할 만큼 그 순서대로. 오전 9시 12분 부엌에서 물을 썰고 있을 때였다. 휴대폰이 진동했고 화면에 며느리 이름이 떴다. 승인되었습니다. 불이 켜졌다 꺼지듯 내 심장도 한번 크게 쿵 내려앉았다 올라왔다. 나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손등이 식탁에 닿아 약간 차갑다고 느끼는데 시간이 걸렸다. 치료보호대 재활물리치료 보장. 작업 전환 검토. 이정은의 문장은 더 짧아졌다. 빨라진 호흡을 고르며 나는 답장을 썼다. 수고했다. 이제 밥 먹자. 아주 오래전 상길이 하던 말투와 닮아 있었다. 거창한 말 대신 밥 한 끼를 떠올리는 태도. 마음이 복잡할수록 사람은 더 단순하고 확실한 것들로 돌아가야 한다. 저녁 무렵 우리는 부엌 식탁의 종이를 펼쳤다. 민수의 근무표, 정은의 재활 일정, 소희의 학교와 학원 시간, 그리고 내 병원 검진 날짜. 한 칸이 시간을 적다 보니 빈칸이 생겼다. 목요일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나는 그 칸을 파란 펜으로 둥글게 감쌌다. 이 시간은 내가 소희 숙제를 볼게. 받아쓰기든 덧셈이든 내가 다시 배울 테니까. 정은이 고개를 끄덕였고 민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았다. 엄마, 힘드시면 억지로 하시진 말고. 나는 웃었다. 힘든 건 안 할 거야. 근데 사람을 걱정하는 건 힘든 일이 아니더라. 소희가 방에서 뛰어나와 의자에 팔꿈치를 걸쳤다. 할머니, 숙제 같이 해요. 내일 단어 시험 있어요. 아이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그 반짝임은 어떤 약보다도 빠르게 희망을 돌려놓는다. 그날 이후 집의 소리는 조금 달라졌다. 아침에는 전기포트가 보글보글 물을 데우는 소리. 도마 위에서 칼이 채소를 자르는 탁탁거림. 식탁볼을 탁탁 털어 먼지를 날리는 소리. 낮에는 창틀을 미끄러지는 바람 소리와 커튼이 가볍게 스치는 소리. 세탁기 마지막 회전이 끝나며 내는 띠링에 가까운 짧은 알림. 저녁에는 소희의 연필이 사각사각 종이를 긁고 문제를 풀다 고개를 젖히고 숨을 길게 내쉬는 소리. 큰 소리 대신 작은 소리들로 하루가 채워졌다. 텔레비전 볼륨은 줄었는데도 집은 더 풍성해졌다. 사람 목소리가 그 빈칸을 메웠기 때문이다. 여기 이거 받아쓰기 할 때 바다는 바다의 어간이라 바다가 맞지. 어? 진짜네. 그럼요. 할머니가 예전 국어 선생님이었으면 좋겠죠. 소희의 장난에 모두가 웃었다. 웃음 직전 몸 전체에서 올라오는 아주 미세한 숨소리까지 나는 들을 수 있었다. 그 소리들을 밤마다 한 번씩 꺼내어 마음속에 정리해 넣는 일은 내게 새로운 습관이 되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이정은이 먼저 전화를 했다. 어머님, 내일 검진 같이 가요. 시간이 비었어요. 나는 잠시 창문을 열어 바람을 한번 들여보내고 대답했다. 그래, 같이 가자. 아침 버스에 나란히 앉았을 때 한동안 말이 없었다.
달리는 창밖으로 초록이 빠르게 뒤로 밀렸다. 그 사이사이로 낮은 지붕과 세탁소 간판, 분식집 의자들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먼저 물었다. 그날 왜 그렇게 말했니? 이정은은 한참을 밖만 보다가 짧게 대답했다. 날카롭게 들리길 바랐어요. 그래야 급한 줄 알 테니까 누가 시험하듯 물으면 내가 흔들릴까 봐.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 말이 아팠다. 그래도 이제는 안다. 그녀가 조용히 웃었다. 이젠 오세요라고 말할게요. 병원 대기실의 의자는 차갑지 않았다. 사람들의 체온이 남아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천장 스피커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연주곡이 낮게 흘렀다. 나는 번호표를 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내 숨소리가 내 귀에 닿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마음이 안정되었다. 이정은이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내게 건넸다. 저희 숙제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야 좋지. 덧셈을 다시 배우게 될 줄은 몰랐지만 우리는 동시에 웃었고 그 웃음이 대기실의 공기를 한 톤 낮춰 안정시켰다. 전광판이 딸깍하고 바뀌고 내 번호가 불렸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검진 결과는 여전히 괜찮다였다. 의사는 늘 그렇듯 단정하게 말했다. 지금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병원을 나와 시장으로 향했다. 멸치, 두부, 청경채를 샀다. 장바구니 손잡이가 손바닥에 자국을 남겼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냄비에 물을 올리고 멸치를 넣었다. 보글보글 투명하던 물이 점점 색을 띠었다. 두부를 썰어 넣고 간장을 한 숟갈 떨어뜨릴 때 나는 잠시 불을 줄였다. 소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가방을 벗겼다. 지퍼가 쓱 하고 닫히는 소리. 조금 있다 민수가 현관문을 닫으며 다녀왔습니다. 하고 말했고 문틀이 둥하고 아주 낮게 울렸다 사라졌다. 이정은은 재활을 마치고 들어와 문고리에 걸어두었던 보호대를 조심스럽게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렸다. 사각거리는 천의 마찰음이 짧게 지나갔다. 저녁상을 차리고 네 사람이 동시에 젓가락을 들었다. 젓가락 사이에서 국수면이 조금 튕겨 올라 작은 물방울이 상위에서 반짝였다가 금방 사라졌다. 나는 그때 아주 오래전 네 사람이 둘러앉았을 때만 들리던 소리를 들었다. 설명할 수 없는 소리, 단어로 붙잡기 어려운 소리. 그 소리를 굳이 적어야 한다면 가치라고 적을 수밖에 없다. 떨어져 있던 것들이 다시 맞물릴 때 나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귀에는 분명히 들리는 작은 울림. 그 울림이 내 안쪽 가장 깊은 서랍에 닿는 것을 느꼈다. 서랍을 살짝 열어 그 소리를 조심스럽게 넣고 천천히 닫았다. 닫히는 순간 아주 작은 딱 하는 소리가 났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나는 오늘의 소리들을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했다. 보글, 사각, 탁, 둥, 슥, 그리고 가치. 그 5개와 1개를 순서대로 떠올리자 몸 전체에서 긴장이 빠져나갔다. 창밖으로는 여름이 지고 가을이 오고 있었다. 풀벌레 소리가 늘어나고 밤 공기가 살짝 차가워졌다. 계절이 바뀌듯 사람의 마음도 조금씩 옮겨간다. 그러나 그 옮겨감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걸 나는 오늘 확인했다. 사람을 붙잡는 건 결국 사람이라는 것. 규정이 막아 세웠던 문도 절차가 내어준 길을 따라 걸어가면 언젠가는 열리더라는 것.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기다리는 건 화려한 상이 아니라 따뜻한 저녁과 내 사람이 내는 아주 작은 소리라는 것.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마음에 남은 소리 하나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꼭 참고해 볼게요.